전국에 있는 당원들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데요. 그만큼 가면 기대가 되고 강사님께서 큰 부담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문이 닫는 순간부터 뒤에 오시는 분들은 밖에서 유튜브로 보시도록 안내를 할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함께 한 1시간 반에서 약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그 진보당의 부동산 정책 공약 뭐였죠? 네. 우리 여러 정책과 공약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을 만났었는데 사실 그 매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좋게 변한 건지 또 나쁜 건 또 뭔지 이런 데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알고 싶어도 뭔가 복잡해요 용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알려가도 말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들을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각하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오늘 보고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이기 때문에 강사님 그 이야기 끝나고 서로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도 여기 참가하시는 당원분들이 정말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다 해서 강연은 좀 짧게 진행,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중의 소리 보면 이게 우리 오늘 강사님께서 기고하시는데 기고글들도 잘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저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소 부소장님 모시고 좋은 그 뜻깊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진보당이 그전에 민주당이었죠? 네. 전광훈 일당이 친구를 강화문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이게 그럼 잘못하면 이게 그냥 엎어지겠다 싶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시간이 진행이 돼서 참 감사하고 굉장히 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어떤 정당이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면, 집권하려면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그냥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가게에서는 이게 경제라고 할 때 경제가 8할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부동산이 그렇죠? 주거 사는 문제고 이게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배급, 그렇죠? 배급으로 이어지고 세습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주 소작제 사회처럼 돌아간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의 아들이 계속 지주이고 소작농의 자식들이 계속 소작농인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경제라고 할 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과 결국에는 일자리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진보당에서 굉장히 확고한 어떤 철학, 그렇죠? 정책 솔루션 이걸 갖고 또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홍보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장착하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문재정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리뷰를 할 거예요. 이거 보셔도 내용도 복잡하고 재미도 사실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서 이게 보도자료만 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도대체 뭐 부동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해야 될 얘기들이.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7년 5월 장미 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했죠. 그리고 이 정부 출범한 다음에 뭐 대책이 20몇 번 나왔느니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대책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8 대책, 그 다음에 18년에 9.13, 그 다음에 19년에 12.16, 그렇죠? 그리고 올해 대책이 2개가 나왔어요. 6.17하고 7.10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8월 4일날 8.14 공급대책이 나와서 그래서 8대책 보시면 이게 뭐 내용이 잔뜩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8대책에서 특이한 점은 특이과열지구랑 특이지역을 오랜만에 다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키웠던 거거든요.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암호소스를 강화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거죠. 적으실 게 없어요. 저를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9.13 대책이 나옵니다. 이게 2017년은 이제 8대책이 나왔고, 8대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종합대책이에요. 종합대책이라서, 사실은 이제 보유세 이런 거 빼놓고는 우리 양도세도 강화시켰고요, 가스까지.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도 좀 했고, 대출도 좀 조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종합대책이다.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죠. 네,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배를 보니까 뭐 어떻게 저랑 비슷하고 하시고 다 많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대체로 되게 젊으세요. 젊으시니까 아마 요즘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일찍부터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뜨고 심지어는 뭐 서울대 20대에서 투기 동아리 만들어서 지금 투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리고 30대가 지금 최근에는 사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가장 큰 손님이 됐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일인데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만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 가을 이후에 지금 7년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불쾌라는 신호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아무튼 빨리 지금 나오고도 가격이 안 꺾였고요. 근데 거래는 좀 줄었습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여름에 정부가 이제 7월달인데 7월달에 세제 관련해서 도세재정 개혁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유세 관련한 개혁안을 내놨는데 굉장히 이제 그게 허망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전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약간 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여정부 시즌 들어고 하니까 세금 좀 세게 가져갈 것 같은데 하고 눈치를 봤는데 그런 별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하죠. 자기 돈 가지고 지금 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정부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 그게 7월 6일이었을 겁니다. 2018년 7월 6일 날 조세재정 개혁 특위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9일일 텐데 자료에는 없어요. 7월 9일인데 거기는 지금 돌아오셨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그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여의도 용산 통계가 나겠다고 발표하시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의도죠? 네. 여기도 지금 강남 비슷한데 여의도 용산을 다 이제 묶어서 강남처럼 만들겠다는 개발 발표하셔서 보시면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볼 때 중앙정부는 투기를 억제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초대형 호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여름에 7월 한 중순부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8월, 9월 이때 되면은 가격이 무섭게 폭등합니다. 폭등하고 그래서 이제 황급히 나온 게 9.13 대책이죠. 9.13 대책은 다른 것보다 종부세를 좀 건드렸어요. 종부세를 좀 건드려서 종부세를 좀 상향시켰다라고 하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때
11월 이쯤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수위를 보시면 나오는데 거래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18년 12월 그다음에 19년 1월, 2월 이쯤 되면은 심지어 이제 1000건대로 떨어져요. 거래량 매월 1000건대로 떨어져요. 굉장히 기록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1000건대면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서울은 거래가 좀 많이 될 때는 10,000건이 넘어요, 월에. 그러니까 1000건이면 10분의 1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시장 꺾이는 줄 알았어요. 그때 사실은. 왜냐하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서 꺾이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장이 안 꺾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라고 하는 게 구일삼 대책의 효과가 있었던 거는 구일삼 대책 자체가 갖고 있었던 종부세금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2018년 11월에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죠. 한국은행이 인상시키죠. 그 전에 기준금리가 1.5%였다가 0.25bp 올려서 1.75%가 됩니다. 그게 이제 18년 11월인데 그 다음부터 시장이 딱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이제 은근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그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의 우세 결정, 그렇죠? 이거한테 가장 그 기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이제 꺾였고 대세라고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안 틀렸죠. 틀려서 2019년에 다시 시장이 살아나고 근데 19년에 살아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19년 10월인가 그때 그 미국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요. 올리면서 우리 따라가죠. 아니 떨어지긴 하셨잖아요. 예. 지금 잘 들리세요? 네. 예. 그래서 1.75여서 7월로 올렸다가 1.5로 다시 낮추죠. 예, 0.2, 그러니까 25bp인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기준금리가 지금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코로나 쇼크 이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미국은 우리랑 좀 금리가 다르죠. 0에서 이제 0.25% 밴드에 있고 우리는 0.5%. 그렇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12, 16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대출을 굉장히 세게 자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15억 초과, 이건 시가 기준인데요. 시가 기준으로 15억 초과 되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도 안 주게 했습니다. 다 잘라버렸고 그 다음에 9억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9억 초과분에 한해서는 이제 LTV, 주택담보 그 인정비율이죠. 그거를 이제 20% 잘랐습니다. 9억 이하까지는 40%고요. 그런 식으로 대출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고, 그래서 12.16 대책의 핵심은 대출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장이 계속 진정이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나 코로나 쇼크가 터지면서 이게 참 역설인데 실물 경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시경제들은 다 지원하는 박살이 났는데 근데 이게 그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무제한으로 풀고 그렇죠? 통화정책이 굉장히 완화도 되고 또 정부도 재정을 많이 풀었죠. 많이 풀면서 돈이 엄청 이제 많이 많아진 거예요. 이러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시면 3월 19일 날 1000원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바닥이었다가 지금 2,400까지 올라왔죠. 오늘 좀 조정 받았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유동성의 힘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 그런 생각보세요. 돈을 막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찍어내면 되는데 돈을 찍어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보십시오. 그러면 자산의 수량을 일정한다고 가정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유동성이다.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우량한 주식들 보면은 가격이 엄청 올라갔죠. 그렇죠? 여러분 다 쓰시는 카카오 같은 거 가격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올해 들어서 더 난리가 났다. 오히려 코로나 쇼크가 이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잘 진정이 안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급해서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거죠. 이게 6.17 대책인데요. 6.17 대책의 핵심은 이제 법인을 통한 우회 투기를 굉장히 강하게 규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여기 뭐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되어 있습니다만 정비사업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7.10 대책, 6.17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이 전혀 미동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정부가 이제 7.10 대책을 들고 나왔고요. 7.10 대책은 가장 핵심이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관련한 느낌이었는데 7.10 대책부터는 자칫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손해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줬고요.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여러분 세금이라는 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하는 게 취득할 때 내고요. 그렇죠? 보유할 때 내고 처분할 때 내죠. 그렇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크게 말하면 그때 그랬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과정에 걸쳐서 굉장히 세금을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좀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해보면요. 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항상 느낄 때 보면요. 명확한 철학, 그 다음에 인식위에서 대책들이 설계되는 게 아니었어요. 설계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좀 거쳐온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양상.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 대응보다는 특이한 기승을 부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 허겁지겁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게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계획된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사 대책 나옵니다만 8사 대책에 대한 평가는 한번 짧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 정부가 그 지지율이 아주 이제 가파르게 급락한 게 크게 두 번이죠. 두 번인데 2018년 그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율이 굉장히 빨리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2018년 여름에 서울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폭등했으니까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그때 엄청 빠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압승을 한 다음에 지지율이 이제 70% 똑같이 올라갔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율이. 그때 이제 워낙 코로나 대응도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50% 밑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뭐 부동산이죠, 뭐, 업적으로. 네, 다른 거 뭐 다 쓸데없고, 부동산 인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한데, 그런 문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나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지방은 다릅니다. 그 주택 가격, 곡선 그려보면 패턴이 다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2014년 가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로 올 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바닥이었던 거는 2012년, 13년 그쯤이었습니다. 그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쌌냐면 단포에 레미안 버스티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연식이 좀 됐죠. 그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레미안 버스티지가 2012년, 13년에 그게 전용 84 우리가 32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 마포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죠. 그렇죠. 예. 그거 지금 뭐 20억 후반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근데 12년, 13년에 사람들 그걸 안 사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무슨 짓을 해서 샀어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안 샀어. 왜 그랬을까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것도 비싸서 샀겠던 거예요.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당시에 한 평당 얼마가 한 4천 정도 하겠죠? 4천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평당 1억 찍은 아파트 나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그리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도 안 사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14년 이제 그 가격부터 올랐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강화를 한 거죠. 강화를 한 거고 이명박은 이제 뉴스에 그친 건데 박근혜는 선거한 거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니죠. 수방수인데 별로 이제 유능하지 못한 수방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불 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답답한데 초반부터 강력한 세금 대책,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엄청나게 강하게 규제하면서 시장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상이 집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고 이 정부가 그리고 이제 집 있는 사람들도 세금 올라온다고 싫어하고 양쪽에 석공을 당하는 그런 양상이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건 두루두루 우리 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악인이냐를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을 확실하게 챙겨야 돼요. 네, 그거 뭐 전부 다 아우르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6.17 대책이나 7.19 대책 같은 경우는 이게 간단한 대책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대책들을 임기 초반에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다행이다, 좀 답답하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인 것은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많이 빠지니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이제 그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근무에 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촘촘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 정책 방향, 이건 뭐 진보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거는 좋을까요? 일종의 하이어키라고 해야 되나? 이 위계가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시장이.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에 강남 재건축이 있죠. 네, 강남 재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순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강남 재건축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강남에 이제 레드마크 아파트들이 있어요. 강동은 강남이 아니죠. 그렇죠? 얘는 강남 나올 때는 강남도 송파라는 거예요. 근데 강동도 지금 엄청 비싸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 엄청 비쌉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 뭐 이렇게 강동 이쪽에 레드마크 이렇게 먼저 와요. 서울 전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판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분당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연동대 성지거든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리고 그 흐름이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왜 계속 올랐을 것 같으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네, 그렇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크게 가수요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주택보급률 같은 거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다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이후에 이제 통계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 투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투기가 많은데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들고 잘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그렇고 일주택자들도 그렇고 뭐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안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존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급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 지금 그 입지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3기 신도시는 입지들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의 그 접근성이 더 좋죠. 그렇죠? 그 창릉 신도시나 저쪽에 어딥니까? 왕송은 좀 먼데 하남, 교산 이런 데 보면 가까워요. 서울하고 되게. 근데 2기 신도시는 되게 멀어요. 여러분. 판교나 유래 이런 데 빼놓고 되게 멉니다. 그런데 입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서울 수요를 그럼 대체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일단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려면 기존 재고주택이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부동산은 수요 공급 곡선이 다른 재화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압도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 이런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으셨죠, 얘기를. 네. 그러니까 정부 세금 이거 안 되고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가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면 다른 재화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를 하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이가 없는 재화는 그게 맞아요. 근데 특이가 있는 재화들은 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면 갖고 있는 사람들 안 팔죠.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 뭐라고 말해요? 일단 지금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리고 수요는 줄어든다고 하죠. 근데 서울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은 줄어요. 그리고 수요는 푹 빠져들죠. 살려도. 근데 이건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면에서 나타난 모습이고요. 2012년, 13년 한번 보죠. 제가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정말 쌌을 때. 그때는 어땠죠?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공급하려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공급은 늘었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급이 더 늘어요. 수요는 근데 없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일반 재화는 거꾸로는 되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사실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악재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좀 맞았으면 중요한 거는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갑자기 나오는 게 중요해요. 많이 나와서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오면 조정을 좀 받고요. 그렇게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그러면 대세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안 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최근의 양상은 이게 뭐 실수요, 투기적 가수요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사실은 이제 투기수요에 가깝고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됐더라면 매매시장에 안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최근에 30대가 그런 겁니다. 패닉바잉 이런 게 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들어왔을까요?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탐욕 아닌 공포인데 그 작년부터 30대가 시장에 대거 들어온 거 패닉바잉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이건 탐욕보다는 공포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못 살면 영영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출 이빨 당겨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막 쏟아지면 생각이 바뀌죠. 이제 대세로 가는구나. 지금까지 7년 동안 대세 상승하다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사요. 그리고 수요가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르고 매물이 엄청 쌓이면서 가격이 더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거죠. 그렇게 조정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이제 그렇게 매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매도 압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정책은 눌러서 팔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약합니다. 그는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신규 수요는 많이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던져야 될 것 같잖아요. 감주고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보시면 뭐 일단 보유세 강화 부분입니다. 보유세는 굉장히 무서운 세금이죠. 이거는 숨길 수가 없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금이에요. 양도세는 자기가 안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를 강화시키면, 보유세가 낮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강화시키면 일종의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안 팔죠. 네. 안 팔면 안 되잖아요, 세금은. 그래서 보유세가 더 좋은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보유세가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이제 학계 일시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라고 하는 거고요. 0.16%는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할 때 이전에 보유세를 160만 원 낸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낮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근데 특이하게 너무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부담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줬으니까 거기에 숨으면 되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는 굉장히 좀 가격해 보이는데요. 지금 0.16에서 1%가 되면은 7배 정도 들어가는 거죠. 6배네, 6배? 그러니까 카마스 정도 대단한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은 단순히 증세만 해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네, 어렵고, 기본소득하고 붙이든, 뭘 하든, 아무튼 조세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대목이긴 해요. 1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동산 공업이었잖아요. 이게 사실 박정희가 끌었다 집권한 이래 거의 한 60년 동안 이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이제 부가 집중돼 있고, 거기 관련된 산업이 너무 크고, 거기 중산부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꼭 잘했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과거 정부들은 여기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썼냐면 이제 경제 개발, 그 다음에 국방에 몰빵을 한 거죠. 목재는 신경 안 썼죠. 안 쓰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근데 그 대신에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고,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됐습니다. 정년이 보장됐죠. 그랬고, 사실상 종신고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자산기반 복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게다가 투기업자의 생각을 별로 안 했고 정부들이 그러면서 그 오른 걸 가지고 너희가 아플 때나 병 들었거나 노후에 그거 팔아서 생활해라 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게 하나의 레지임을 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보고 그게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준 이유죠,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조차도 1주택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70년대 반부에 그렇죠? 그 5층짜리 아파트 분양받았어서 한 40년 살았어요. 한 50년 살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을 했습니다. 30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몇십억 벌었어요. 뭐 세금 거의 안 되거든요. 1주택만 있으면. 안 됩니까 세금? 그쵸? 안 돼요. 세금 안 돼요. 근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예.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나는 왜 1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혜택이 중첩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쵸?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혜택가 많습니다. 예. 다 깎아서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늙었다고 공제해서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혜택이 중첩되어 있는데 사실 이 1주택수라고 하는 것에 연원을 거슬러 보면 여기에는 이게 자산주가 복지랑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논쟁적이긴 해요. 선거 때 사실 1주택자가 많으니까 표기 산업도 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자신 있게 제가 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가면 제가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 이걸 생각해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이? 네, 토지랑 그 정착물, 우리 민법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만든 거긴 한데 정착물에서 가치가 나오진 않죠, 여러분. 부동산의 실체는 토지죠, 토지. 그렇죠. 강남에 그 지금 경포동 재건축단지 가보세요. 건물 다 서울서울하잖아요. 그 감가상각 돼가지고 사실은 빵원이에요, 빵원 건물. 근데 왜 이렇게 비싸죠? 땅값 때문에 하는 거죠. 땅값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부동산의 정말 본체는 토지다. 그리고 토지에서 가치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토지의 가치라고 할 때 토지 가치의 실체는 뭐냐? 그 지대, 임대는 없다, 임대. 네. 가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 이거를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임대료가.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를 이제 할인해서 나오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지대라고 하는 거, 임대료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실체는 토지고 토지의 본질은 임대료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계속 땅 좀 파는 방식으로 택지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택지는 공공이 갖고 있고 택지도 그렇고 산단도 마찬가지고 이제 건물만 분양을 하자니까 그런 방식의 토지 임대료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은 역시 이제 소득이 굉장히 적은 분들, 우리 10분위로 따지면 한 1사분위에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 사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간 임대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국가가 공공임대라고 하는 걸 포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 7.9%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전체 주택재고 총량에 이거는 이제 절반 100% 정도 더 늘리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공공임대 주택. 근데 이거는 하려면 문제가 이제 정부가 재정을 엄청 투입해야 돼요. 공공임대 주택. 그동안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 공공임대 주택이 처음 들어온 게 노태우 정부 때인데 그러니까 한 30년 된 겁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들어온 게 제도가 들어온 게. 근데 이게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공공임대주택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란다고 해요.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었나? 무슨 수로? 거의 경이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마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LH나 이런 데서 땅 장사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 안 되고, 그만 들으시면 안 되고, 땅 장사가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LH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판교나 광교 같은 데 개발하잖아요.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수용합니다, 그거를. 근데 좀 싸게 당연히 수용하는 거죠. 그거 이제 기업 같은 데 굉장히 비싸게 팔죠.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남죠. 남는데 그걸 얘네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지는 거예요. 공공주택은 엄청 저점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교차보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교차보전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공공임대주택 총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LH가 땅장 산다 이런 말 그대로 앵글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장 산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 그냥 홈파에서 나눠 먹으면 나쁜 분들인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꽂았네요. 여기 뭐.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유동성 관리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 억제를 말씀드렸고요. 보유세, 그다음에 이제 공급,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런 거 좀 막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가 선, 월세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투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다른 나라는 전세 없잖아요. 전세가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굉장히 쉽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 제도가 갖고 있었던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겠지만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가깝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학의 민낯인데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저희 연구소에서 추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이건 아주 보수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할 때 실현 자본이득 플러스 순임대소득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그 임대 수익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해서 매각하면 이제 매각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건데 합쳤더니 규모가 되게 크죠. 2018년에 하여튼 이제 18년 이게 맨 끝에 2018년인데 이게 이제 1127조죠? 네, 1127조. 그래서 GDP의 20%. 근데 2007년부터 18년까지 한번 보시면은 전체로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GDP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실현된 일이에요. 실현된 거. 그러니까 매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실현되지 않고 잠재익이 아닌 거죠. 판 거예요. 팔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임대수가 없거나 이런 건데 이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주식 갖고 있을 때 내가 주식 뭐 하고 예전에 10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에 지금 한 40만 원 됐다고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팔면 그건 장부로만 계좌 수익만 튀는 거잖아요. 내가 팔아야 이제 실현되는 이익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현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된 이익이 규모가 뭐 1,000억 석이다. 실현된 게 정도라는 거죠. 300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골고루 나눠서 괜찮은데 그나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법인도 개인 토지네요. 개인 토지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들이죠. 사유지 중에서 사유지는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있고 법인이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건데요. 분류는 나왔어요. 10분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68.7%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사실상 이제 지주제 사이가 있는 것이라는데 절반이 이상. 예.
가액 기준으로 하는 거죠. 가액 기준으로 18년에 지금 18%라고 했다. 10%가. 법인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죠. 법인하고 재벌들이 땅을 많이 가졌으니까 법인은 10%가 90%가 큰데 그래서 법인은 그렇습니다. 회사 대기업들이 예. 80점 그러니까 법인의 토지소유 편중도가 개인보다 더 신심한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재벌들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재벌이나 아니면 또 이제 학교법인들, 그런 종교법인들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당 이런 데, 성당 이런 절 이런 데 땅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개인들보다는 법인이 편중도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소득 원천별로 불평등 기여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목자소득이 있는데 이런 소득들이 불평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건 소득이에요. 자산이 아니라. 이런 건 따져봤어요. 조금 연구소에서 추계하는 거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따져봤더니 2008년부터 한번 보시죠. 부동산 한번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게 2008년에 30.45%였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2009년부터 보면은 이게 그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11년, 12, 13년 막 보시면 되게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박근혜는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죠. 맞다. 그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2.5%에서 1.25%까지 본격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옳지 않죠. 옳지 않고 그래서 이 정부의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제 스텝이 꼬인 것 중에 하나가 장하성 씨가 이제 실장이 됐잖아요. 실장이. 근데 그분은 이제 임금 소득이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압도적으로. 그것도 그냥 임금 소득이 크죠. 거기서 봐도 큽니다. 근데 부동산하고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임금 소득의 그 격차, 이게 불평등의 압도적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굉장히 이제 급하게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쩌면 불필요한 좀 공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게 첫 단추 좀 잘못 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서서히 해도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 소득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산성 차이가 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업마다 당연히 생산성이 다르잖아요. 그게 뭐 다 똑같을 수 없죠. 당연히.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건이랑 나랑 이렇게 차이 나냐, 그건 아니겠지만 격차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임금 소득의 격차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차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정도는. 이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그렇죠? 그런 건데 부동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보이스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가 너무 낮아요. 낮아서 부동산 실효세율 비교 거기 그래프 없죠. 없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라가 안 나오고 나라가 없죠. 네, 나라가 없죠. 그런데 되게 신기하다. 예, 파일을 리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실효세율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0.15%다 2017년에 네, 그런 거고, 이제 캐나다가 0.4보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여기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없는데 미국은 보통 한 1% 내외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뭐 그렇게 좋아하면서
보이스는 또 미국 안 따라가요. 그렇죠. 네. 웃기는 거죠.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영미권 나라들이 보이스가 높아요. 네, 영미권 나라들이. 네. 수단이 하여튼 투기를 어떻게 할 수단이 적으니까, 약하니까, 이제 당연히 투기가 비싼 보이죠. 그래서 이제 통계에 보시면 나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95년에 전체 주택수가 1000만 호가 안 됐죠. 657만 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부자가 되게 많이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뭐 2천만 채가 넘어요.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인 거죠? 22년. 그렇죠? 22년째 주택 총수가 불가운데 들었어요. 대박 들었어요. 정말 많이 졌죠. 내 집은 없어요, 그게. 집 많이 잡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95년에 73.9%였어요. 이때는 정말 집이 모자랐어요. 그렇죠?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89년 그때 3조 호황 그때 89년 이해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뭐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역 흑자가 굉장히 무역 수지 흑자가 되게 많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돈이 엄청 이러니까 특이가 기성을 냈습니다. 특이가 그때가 이제 유보화폐 요토가 정도인데 그러면서 그때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가는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올라가는 것 비교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게 그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한 30년 된 겁니다. 일기 신도시가 들어온 게 그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부동산 토지 공개는 3법 이런 게 그때 들어온 거죠. 특지 소유 상한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 억제를 굉장히 세게 하면서 공급 총량도 굉장히 빨리 늘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이 모자랐어요 정말. 네. 투기도 비싼 부렸지만 주택 그 총량 자체가 부족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맞았던 거죠. 하여튼 95년에 73.9%였는데 이게 뭐 2017년에는 103.2%예요. 이게 가구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1인 가구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10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이 지었고 주택 보급도 엄청 많이 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거의 안 늘었어요. 그렇죠. 2.7%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저걸 또 산다는 거죠. 사재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이게 정신에서 하는 통계인데요. 2008년 상위 1%, 상위 10%가 2008년하고 18년 사이에 집을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가 2008년에 보통 이제 1인당 3.5채가 있었는데 딱 2배 밀렸어요. 7채가 밀렸습니다. 11%에 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죠.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주택 소유 건수별로 주택 소유자 수의 현황 추이를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12년부터 17년까지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한 건,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된 사람, 주택이 없다가 유주택자가 된 사람이 한 건이죠. 그 사람들은 11%가 들었습니다. 11%가 동기에 12년부터 17년 사이에. 근데 2주택자, 3주택 이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들었죠. 2주택 이상은 거의 30%가 들었고요. 3주택 이상은 40%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주택자에서 유주택자 되는 포션보다, 그렇죠? 증가율보다 2주택자 또 3주택자 되는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뭐 굉장히 중요한 신발이죠. 그렇죠? 이건 OECD 주요국의 집가랑 GDP 비교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GDP가 보수죠, 그렇죠? 분모죠. 이거랑 이제 집가랑 비교한 건데 대한민국이
뭐 1등이에요. 8.3배. 그렇죠? 압도적인 1등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질의응답 좀 받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요 이렇게 가까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북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강선이 말씀하고 계신 거 맞냐? 그래서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네, 지금 잘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시킬 필요가 있어서요. 그리고 몇몇 그 지역의 분회에서는 분회 모임을 지금 이걸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거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들을 좀 받을 텐데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동안 좀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같이 또 이제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소감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의견이나 이렇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이 네, 요것도 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첫 질문하시고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실효세율이 한국이 0.16%라고 미국이 1% 내외. 근데 이게 퍼센티지로만 보니까 수치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와닿지 않긴 한데 물론 이제 그 강의 자료에도 뭐 1년에 뭐 10억짜리면은 1,000만 원으로 받는 거다 1%면 이거가 이제 거기 가는데 이게 실제 그러면 한국에서 0.16에서 1% 정도 늘게 되면 거치게 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실효세율을 약 6배 정도 늘렸을 경우 거래 세금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지? 과연 부동산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 시장 말씀하시는 예, 시장 예, 말씀하시는 분? 보고하고요. 뭐 세부적인 건 많은데 하여간 먼저 생각나는 월세 위주로 재편한다면 월세도 상당히 또이 뭐랄까 노동자들이나 굉장한 부담인데 이것도 뭔가에 무슨 뭐 상한제라든지 그런 뭐가 좀 정책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그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강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 위원장님은 엄청 크게 주시는데 저는 민망합니다. 그럼 제가 1시간 동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벙어리 좀 민망하네요. 근데 지금 바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효세율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유세라고 하는 게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이건 이제 국세죠,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이것과 크게 말하면 뭐 적당히 붙는 거 빼고 그다음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구청에서 보면 집 있으면 그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죠, 재산세가. 그게 2개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제 재산세 규모가 종부세보다 훨씬 크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있는 사람은 다 내거든요, 보통 재산세는. 근데 지금 세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지금 재산세 규모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많이 걷어도 3조 정도 할 거예요. 종부세가 3조 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종부세는 세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0.16%라고 하는 거는 재산세는 되게 낮아요. 근데 그 종부세가 약간 끌어당겨서 0.16%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0.16%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종부세가 3조가 넘으니까 그게 뭐 6배 들어가면 18조 정도 될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부동산 가격에 따라 연동되는 거니까 그건 좀 출렁출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종부세만 봐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조 내외라고 하면 그냥 단순 6배 곱하면 이제 18조 정도 되니까 뭐 엄청나게 크겠죠. 재산세는 뭐 100조 훨씬 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0조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망 말씀하셨는데 시장 전망은 제가 뭐 항상 틀렸어요. 그거 제가 맞췄으면 저도 12년에 집을 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저도 요즘에 안 쓰는 생각인데,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나 이제 진보 정치 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 그렇죠? 그리고 통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은 제 생각에는 좋은 세상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고, 저도 정리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생각이 들고, 그 시장 전망을 놓고 보면 지금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긴 힘들 것 같거든요, 당분간에.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을 것 같고, 한 2022년 정도까지는 안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뭐 미 연준 의장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그냥 금리를 계속 낮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돈을 더 푼다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좀 자산 버블을 좀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그러면서 또 어떻게 좀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실물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다른 해법은 못 찾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굉장히 사실은 시장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신호긴 하죠. 금리가 올라가기 힘든 거니까 그런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상승하기만 한 자산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지금 7년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긴 기간이거든요. 연속 상승을 따지면. 그리고 이제 기간도 그랬고 상승률도 사실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병들에 있는 사실 이제 새 아파트들도 가격이 분양가들이 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의 새 아파트들은 아무리 병들이라도 32평이 이제 10억 정도 합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산 가격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길게 올랐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정부 정책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 이게 그 일관성 있게 유지만 되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도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거나 더 강하게 하면 더 좋죠. 그런 정부가 집권하는 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잡으려고 애를 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더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2, 3년 내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공급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거, 정부 정책이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결국에는 30%씩 유지해서 또 많이 나올 거고요. 이쯤 되면, 한 2023년쯤 되면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만약에 금리까지 올라준다면, 그러면 이제 조정이 꽤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당분간을 놓고 봐도 결국에 이제 이미 상승 여력은 다 소진한 거 아닌가라는 쪽이 가깝고요. 제가 보기엔 30대가 사실 이제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대거. 이건 쉽게 말하자면 시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비군이 다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상승 추세는 꺾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그러나 이제 이게 급하게 조정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걸 팔고 다른 거 사기가 살만한 자산이 별로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들고 있으려고 할 것 같은데,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누르는 힘이 지금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고 못 갈 정도로 이거 들고 하면 내가 너무 손해인데? 라고 할 정도의 그 매도 압력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혼전양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22년, 23년쯤이 되면은 큰 조정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선생님? 월세 문제. 월세. 월세요. 월세는 지금도 이번에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에 월세 상한이 있죠. 전월세 상한이 있고 뭐 5% 이렇게 정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우리만 유일한 건 아니고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도 꽤 전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주요국 중에서는 대한민국만 있는 거죠, 사실 전세가.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이게 사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에서 집 산다고 돈 안 빌려줬습니다. 그렇죠? 다 그냥 기업들 생산활동한테 다 빌려주고 가계대출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게 외환위기 이후잖아요. 그 이후에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다 은행들이 기업 대출만 했어요. 가계대출 안 했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억제됐고 못하게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외환위기 터지고 기업들 다 망하고 이러면서 은행들 연쇄 도산하니까 그 기업에 돈 빌려주는 게 위험하구나 싶어서 이제 소매 대출이 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를 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 정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게 존속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는 어떤 이 컨센서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금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받아서 내가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월세랑 큰 차이가 없어야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죠, 사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금리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네,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아니고 그거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정부가 입법을 해서 없애고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냥 이 추세를 그냥 놔두고 어차피 금리가 당분간 못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결국엔 전세는 꽤 많이 월세로 돌아갈 겁니다. 임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전세 받아가지고 내가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얼마 받아요? 근데 월세로 놓으면 한 4에서 5% 받거든요. 당연히 그럼 월세 선택하겠죠. 너무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그 전세는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 일종의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이걸 일종의 그 정류장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전초비스처럼 생각을 해요. 거쳐가는 정류장.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세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캐시가 나가니까. 그렇죠. 월세 비싸죠. 게다가.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사실은 내가 이거를 그냥 뭐 은행에서 빌리나, 그렇죠? 월세로 내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별로 없을 텐데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든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상한제를 좀 강하게 누르고요. 월세가 튀는 거를 누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 보면 5%도 월세 같은 경우는 되게 과한 것 같아요. 금리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더 눌러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금리가 0.5%인데 10배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높다 싶어서 이것도 좀 누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월세 같은 건 좀 뭐 바우처 같은 걸로 좀 보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월세 상한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거쳐 붙여야죠. 안 그러면 월세 상한이 무너지면 그러면 거쳐 줘봐야 다 임대인가 그 월세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투기를 잡으면서 투기도 잡고 그리고 이제 월세 상한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바우처를 붙이는 정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관련해서는 가장 나쁜 방식은 뭐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전세도 따라오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럼 대출해 줄게.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대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그 잔고 잔액 그 추이를 보시면 2012년에 20조가 좀 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근데 작년 4월에 1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늘렸다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지고 또 투기를 사람들이. 맞아요. 네, 또 투기를 합니다. 다른 집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대응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제가 보기에는 자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가 되죠? 같이 안 써줄 사람 한 번에 다 연착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배운 방식,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 전세도 오른다, 그럼 대출해줄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무슨 방법이 있냐고 말하면 저도 뭐 뚜렷한 물건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연착시키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일종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좋은 거고 월세가 나쁜 거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사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인가요?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긴 다 월세 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장 그 월세보다는 굉장히 사실은 위협적인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입법을 해서 저는 이제 전세랑 월세 상한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월세는 더 누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손배우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토지나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 공공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소유, 공공 소유를 늘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가격 큰 폭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도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는 건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이런 타격을 받는다든가 그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또 질문 한 분 더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여기 이런 사람인가요? 여기 보면 뭐 주택 어디였지? 평균 원래 2008년에는 인당 3.5채 상위 1%가 3.5채 갖고 있었는데 1%로 늘어났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그림이 상상이 안 돼서요. 어떤 느낌이 감이 안 오는데 뭐 예를 들면 강남에 건물 몇 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집이 몇 개인데 이게 그러면 그거는 이거랑 다른 건가? 그러니까 뭐 사무실 개념이라던가 집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 이게 너무 아니 안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강사님께서 좀 더 보충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은 아까 좀 더 정리해 주시고요. 좀 더 정리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첫째는 이제 부동산이 공공재는 아니죠. 그렇죠. 공공재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국방, 그렇죠. 치안같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거니까 그건 다르긴 한데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죠. 그렇죠. 부동산이 거기에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가까운데
공공이 이제 반드시 소유라는 게 좋은 거냐? 저는 뭐 그게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결국 토지일 겁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공공이 얼마나 많이 가져갈 거냐, 그게 핵심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중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은 중국 토지가 사유화가 됐나요? 아니죠. 중국 토지 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국가 소유입니다. 전부 다 토지 국유예요 다. 근데 이상하잖아. 근데 왜 중국은 뭐 일선 도시들, 그쵸, 뭐 베이징, 뭐 선진, 이런 상하이 이런 데 보면은 특이한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 아파트 가격은 정말 비싸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생들 와가지고 서울 와서 보고 여기 아파트 가격 왜 이렇게 싸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싸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토지가 국유인데 왜 그래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중국은 토지가 국유이긴 한데 임대료를 제대로 안 걷는 거예요. 임대료를 제대로 안 걷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방하고 시장 경제 도입하고 이러면서 중국이 가장 이제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외국한테 이제 자본 개방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땅 빌려주고 그 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예컨대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토지 관련해서. 그렇죠? 사용 계약 같은 걸 할 텐데 뭐 50년 뭐 이렇게 한다 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거의 일시불로 받았어요, 처음에.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중국 경제는 유례 없이 빨리 성장하는 경제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도 진짜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년 평가하든지, 그쵸? 아니 2년 만에 평가하든지 해서 올라간 만큼 적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으니까 한 번에 받아버리니까 정부가 좋긴 하겠죠. 목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50년 동안 거기서 발생하는 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50년 동안 다 합쳐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었다 라고 하는데, 정부는 처음에 일시불로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 받고 난 거예요. 그러면 90억이 개인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이한 기승을 부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토지가 국유면 아니,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거기 나서 거래를 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사유화되면서, 그 대부분이 사유화되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여기에 딱 가서 붙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는 거래할 수 있거든요. 건물이 국가 소유는 아니잖아요. 토지가 국가 소유죠. 그러니까 건물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싸게. 똑같은 사례가 어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명박이 보금자리 주택 했었잖아요. 서초 뭐 우면지구 이런 데 했습니다. 사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내곡동 이런 데 했죠. 네, 거기 이제 그린벨트 플러스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임대부 방식,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했어요. 그 토지를 공공이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을 했습니다. 아파트만. 그랬는데 이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으니까 얼마나 쌌겠어요. 정말 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가 또 아마 전용 폐사, 그러니까 31평 기준으로 해서 2억 남짓밖에 안 됐을 겁니다. 건물 분양하는데. 건물 건축비는 얼마 안 되니까요. 근데 임대료를, 입지가 엄청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입지가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임대료를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거기를. 말도 안 되게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적게 받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분양가가 2억이었는데 그게 12억이 됐어요. 건물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2억이 왜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토지 임대료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개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공공이 얼마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게 놀랍게도 건물 가치가 붙는 거죠. 그래서 건물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가격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가 아니고 토지랑 건물, 보통 우리가 보통 분양하면 토지랑 건물을 같이 분양하잖아요. 일괄 분양하잖아요. 그런 아파트보다는 조금 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임대료 중에 일부는 공공이 가져가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토지랑 건물 다 같이 분양했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그 뭡니까 임대료를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개인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임대료를 공공이 일부는 가져가거든.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가격이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분양한 것보다는 조금 싸요.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번졌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토지가 부진데도 왜 그렇게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가격이 비싼가? 그 비밀은 소유 여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민법에서 소유권 얘기를 하면 소유권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차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수익권이죠. 수익권. 그게 이제 임대료, 지대를 누가 가져가느냐. 공공과 개인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소유권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공공이 얼마나 환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경제에 미치는 타격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비교적 이게 대출 관리를 되게 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근데 LTV나 DTI 이런 걸로 대출 관리를 되게 잘하는 나라예요. 막 그냥 무분별하게 대출을 잘 안 해줬어요, 우리는. 네,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온 거죠, 이게 대출 관리 하는 게 세게 대출 관리를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조정을 세게 받으면 결국에는 이게 금융권까지 번지고, 그렇죠? 금융권에서 이제 이게 그냥 실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이미 방어력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고, 그냥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0년대 이후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회자됐던 말이 뭐냐면 하우스포라는 말이었어요. 하우스포.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불과 얼마 안 된 과거에 하우스포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하우스포가 뭐였어요? 2007년이나 이때 막 삭한 사람들, 서울 아파트 2006년이나 2007년에 그 사람들이 빚내서 집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그냥 지고 있는데 그냥 거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파산한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보다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가격이 좀 조정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산한 가격이 없어요. 그게 금융권도 관심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되게 잘못한 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급등하는 것보다 이제 폭락하는 게 더 무섭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경착륙을 각오하면서라도 대책들을 처음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거죠. 그리고 경착륙이 사실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금융으로 대출도 억제하고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방화벽이 높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가게가 대량으로 파산하고 그 파산한 가게가 결국에는 이제 금융권으로 번지고 금융권이 자기 살기 위해서 기업에 빌려줬던 여신들을 회수하면서 이제 기업들도 망하는,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과격한 조정이지 우리가 기다릴 것은 그걸 걱정할 일이 아니다 싶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가구 우리 당의 정책은 지금까지 일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그 외 것들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아니 뭐 지금 임대정부 하는 것처럼 세금을 강화하는 방식인데 근데 여기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일가구 1주택자에 대한 아까 전에 정사님이 뭐 감세 조치 하셨잖아요. 그렇게 너무 많이 났다. 그런 감세 조치를. 근데 약간 일면 동의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사실 서울이잖아요. 네, 지방과 서울에 또 문제가 있고 너무 고가라는 게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실효 수요를 1%를 올린다 했을 때 지금 그 지배 가치가 2억 3억이면 2, 300이지만 만약 지배 가치가 10억이 넘어가면 거의 월 1년에 1,000만 원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일가구 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만 있는 사람, 급여는 적고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피해가 좀 있는 거는 확실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과연 그 실제로 이렇게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지금의 추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고민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된다면 꼭 우리가 집을 사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그 구조가 집을 사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 정도의 소유자와 일정 정도의 임대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외국 사례에서 실제로 이렇게 대다수 외국들이 다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 임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다주택자들을 강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국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최대공 대책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1주택자는 털끝도 안 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주택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걸 처분을 하고 1주택으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똘똘한 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주택이 참 이게 어려운 게 정부가 좀 규제를 조이면 1주택주의로 딱 숨어요. 사람들이 숨다가 좀 게릴라 같은 거죠. 딱 숨다가 이제 예컨대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같은 거 만나서 막 이렇게 풀어주면 그런 다주택자가 딱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1주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게 뭐 은신처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지금 국면에서는 그 다주택자들을 타겟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대신에 그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를 안 하면서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가주택.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건 실거주 여부를 어떻게 또 판단할 거냐부터 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대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징벌적 과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고가의 1주택으로 도피하는 그런 건 좀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살겠다고 돌아가면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난 다른 데 살면서 그냥 갭 끼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고가의 주택을 사놓는 거, 이런 건 좀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주택 주의를 어떻게 우리 받아볼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논쟁적인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유세를 그렇게 높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부동산 내지는 이제 세금, 보유세 이런 차원의 이렇게 좀 좁은 담론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사회 경제적인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실직이나 노후나 하여튼 기타 등등 하여튼 여러 장애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부가 버텨준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큰 그림과 함께 그 대신에 그냥 기쁜 마음을 내셔라 보일세.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당신 나중에 잘못했을 때 왜 다 책임진다. 사실 이런 그 큰 틀에서 사회적인 어떤 그 빅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이건 안 되는 데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뭐 그거였죠? 임대 비율, 그 자가 임대했을 때 예. 이렇게 만약에 보유세가 높아지면 예. 결국 아참저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는 그 비율은 사실 그 나라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자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가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가 있겠죠. 보통 세 개예요. 그게 그렇죠? 거주한다고 하면 그렇죠. 물론 뭐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데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아닌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공공임대 주택 사셔야 되는 분들이고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개인데 이게 보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 비율이 다 비율이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 조건이 다르고 걸어온 역사적 경로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사회 세력들 간의 그 뭐라고 좋을까요? 권력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게 비율이 높아요. 거기는 엄청 높아요. 근데 그건 꼭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독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임대차 선진국 이랬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주택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민간임대 영역인데 정부가 법률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임차인을 보호했던 거죠. 세게. 그랬던 건데 이번에 처음 우리가 들어온 거죠. 사실 그게 임대차 보호 3법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판금 비율을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사실 자가 소유를 여기서 얼마나 높일 수 있겠어요.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가 소유를 높이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임대 비율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1사분위 소득 1사분위에 있는 분들은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무사하고 민간임대 시장에 들어가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데 인간적 존엄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공공임대 주택으로 포섭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한 제가 보기엔 최소한 15%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주택재고 총량에 15%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2천만 채잖아요, 우리가 집이. 그러니까 15%면 상당한 거죠. 300만 채 정도 되는 거죠. 갈 길이 먼 거고.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재정을 이제 과감하게 결심을 하고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임대 비율을 지금보다 한 배 정도 높이자라고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살 집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용산역 주변에 그 차량기지 정비차 그거 이제 이전을 하고 그 땅에 이제 미니신도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8,000원이, 10,000원이 이런 말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는 지금 그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사유지가 아니니까 돈이 비교적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투자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난리인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채권 같은 걸 발행해도 그렇죠? 그 땅을 기반으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유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런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지금 얼마 좋을까? 한 1만 원 정도를 그냥 공공임대 같은 거 말고요. 거기에 순전히 그냥 중산층을 위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그런 거 너무 거기 입지가 좋잖아요. 용산역 주변이니까 입지가 정말 좋은 데인데 거기에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평이다. 그러면 뭐 건축비 프로만 이쁘지 않고 한 2억 내고 매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좋을 때까지 여기 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임대료를 또박또박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나는 시세 차익이나 불로소득을 그냥 포기한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서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자가 소유율은 지금 뭐 더 올리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새로 집이 자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지 임대료 방식으로 새로운 그런, 저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토지 임대로 가면 좋겠다. 중산층을 위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지금보다 한 4 정도 끌어올려서 15%를 높이고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모험구에 살고 있는데 지금 태릉골프장에 신규 택지되면서 주민들과 주변 반대가 심하고 심지어 그 노원적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에 맞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미래통합당도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동산 관련돼서 제 고민은 저도 당연히 이런 공급 정책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집보당에 싸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8.4 공급 대책에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제 노무 상계동에 있는데 재개발이 이제 한번 되고 나서 지금 동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과 이게 좀 맞닿는 것 같거든요. 서울 북부 지역에 이제 또 재건축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 중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알고 조합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이미 시작부터 지금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제 당연 함께 이제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주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이 정부 정책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8.4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급한 거죠. 급해서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공급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다른 것보다 좀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에 13만 2천원과 하여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 이제 태릉 콜프장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분양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건지 뭐 섞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13만 2천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이제 공공수도 재건축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왔죠. 그렇죠? 공공수도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용적률을 최대 이제 250을 더 주는 거죠. 그럼 5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가 만약에 용적률 250%에 1000세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2000세대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따지면. 근데 2000세대가 되는데 그 늘어난 1000세대 중에서 절반은 그냥 조합한테 일반 분양으로 주고 인센티브가 필요하니까 나머지 절반은 이제 공공임대랑 공공분양으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거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좀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게 좀 급하다. 왜냐하면 7.19 대책이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급하죠. 엄청 급해요. 엄청 급해서 그냥 뭐 좋은 점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실 아파트 시세를 주단위로 이렇게 하나가 없어요. 무슨 경마 중계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르면 올랐네, 떨어지면 떨어졌네, 난리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어떤 통계 어떤 유의미성도 잘 모르겠어요. 소실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좀 급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정부한테 급한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특별히 이제 30대한테 기다려라 라고 하는 신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그건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 그다음에 이제 이 공포, 이게 막 그 천명에 부딪히는 전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 우리 가계 자산의 거의 전부거든요, 사실 여러분. 네,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그 부동산 빼면 재산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자산이. 네, 거의 그럴 겁니다. 네, 거의 그럴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의 하락 요인이다. 그러면 이제 월들이 들어오면 결사항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숙사 들어가도 결사항전 이런 건데 지금 그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맥락인 것 같고 참 그거는 뭐 돌파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거는 거기에 이제 국가의 어떤 권위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건 저는 이제 뭐 타협하거나 이럴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굉장히 무섭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결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학에서 이제 보면은 학생들 월세보다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등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원룸하고 이런 자들이. 저는 그런 건 용납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가가. 그거는 무슨 소리를 동원하더라도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죠. 그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떼져서 악쓰고 이러면 통과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저는 좀 타협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저희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지역구 제도에 참 이렇게 그 맹점이죠, 사실은. 그쵸?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데 지역구 위주로 다 재편돼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악쓰고 떼쓰고 뭐 밀어내면 참 이게 어렵잖아요, 당선되려면. 그래서 자꾸 또 이제 그걸 반영해서 나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결국에는 그런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죠, 일종의 민원이고 이런 거는 뭐 돌파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나. 그거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신 지점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세 공급 대책 보시면 그 공공주도 재건축으로 한 5만 원 공급을 하고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네, 재개발이 2만 원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3만 원가 2만 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타운 사업하다가 엎어진 데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개발이 더딘 노원구, 오두광이라고 하잖아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데. 아니 그 평범한 거잖아요. 저도 은평구 살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데 뉴타운 사업이 그 진행되다가 많이 엎어졌어요. 그리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저는 뭐 타이밍이 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공이 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지 않나. 안쪽에 좀 가깝고 그리고 최근에 뭐 공공주도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그 조합장들이 우리 관심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사실은 그냥 페인팅 모션이라고 봐요. 그냥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정도부터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네, 질문 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특강을 해주신 우리 이태경 자유토지연구소 부소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몇 년 전 같은데 몇 달 전 총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역에 이제 신혼부부 청년들이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좀 가슴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사실 내 집이긴 하지만 진짜 내 집은 신발 딱 놓여있는 크기만큼이 내 집이지
나머지 다 대출이다. 평생을 살아도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는 게 사실 30대 또 집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우리 청년들 뿐더러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느끼는 이 답답함, 그리고 분노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런 공포 속에 또 하나의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고민의 를 더 영으로가는 출발을 좀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서울시당이 8월 30일에 대연대를 하는데 하반기 주요한 정책 의제를 부동산 의제로 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활동들을 펼쳐갈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는 매달 한 차례 특강을 시당이 주최하는 행사로 해서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당원 여러분들께서 특강 계속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2월 8일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진보당도 보궐선거의 승리를 보궐선거에서 출마를 이제 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의 또 주요 이슈가 부동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또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큰 박수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저 이제 끝나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진보당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강령은 읽어보고 왔는데요. 네, 강령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길지 않아서 읽어왔습니다. 읽어보고 왔는데 요즘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의 어떤 가치, 내용 이게 정말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었던 진보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회경제적인 평등,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진보의 가치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안타까운데 그런 거죠. 이제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부분의 아주 압도적인 시민들한테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좀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기회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런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치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움켜쥐고, 근데 그 위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탑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데 뭐 젠더 이슈가 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뭐 이상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도 양성평등에 당연히 동의하고 지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젠더 이슈, 예컨대 뭐 환경권, 뭐 동물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성적 소수자 문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진보의 가치들을 간단히 붙잡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가치들은 치유가 다 있고 버려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새로운 가치들 이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이걸로 갈아타야 된다. 치유가 다 된 것들은 안녕한망이고 이것이 진보다 라고 하는 이제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흐름들 주장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정당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거. 그런 건 일부 이제 운동 그룹에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대 강령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적어도 이제 집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당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존의 정말 대부분 압도적인 구성원들이 가장 잘못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유권자들이 그런 것을 이제 도외시하고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진보의 가치들로 그걸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건 필패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당은 정당으로서 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진보당이 끝난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면 정말 이게 그 정당 운동하면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 안 하고요. 여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